네, 그러면 학교의 지속 가능한 리더십에 대해서 어, 잠깐 안내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창의재단 연수에서 리더십 연수가 아마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한해 같은 선배님한테 뭔가 가르친다고? 라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걸 내가 교사인 주제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냐?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교사로서 있다가 관리자가 되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경영학적 관점이라든지, 뭐 리더십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후배이거나 안 그러면 뭐 일선 이제 교사이더라도 이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라면서 참여를 고양시킬 수 있는 이제 말투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연수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뭔가 알려주는 것도 되고 그분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아, 학교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차원이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사례들이나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뭔가 어, 관리자께서 뭐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훨씬 더 서로에게 유용한 연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십 개념, 그 다음 관리자가 추구해야 할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십 가치, 자, 그리고 운영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 사례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이거 슬라이드 내용을 제가 슬라이드 노트를 모든 페이지에 다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노트, 만약 이게 뭐 비대면이면 슬라이드 노트 내용을 거의 읽으셔도 한 시간이 좋게 넘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이걸 뭐 대면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슬라이드 노트 내용을 보시고 아, 이 슬라이드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네, 강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전환 시대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의 리더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란 그 다음 관리자의 핵심 가치, 실천 사례, 뭐 결론 및 제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리더십 개념은 뭐냐라고 보았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것은 이제 기술 기반의 변화가 교육 과정, 그 다음 교수학습 방법, 학교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역량을 새롭게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장의 역할은 또는 관리자의 역할은 단순한 매니지먼트, 관리를 넘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저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더십은 어떤 거였냐면 지시, 관리, 통제.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장이라든지 교감을 관리자라고 하지 경영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관리자 역할에 딱 맞는 역할입니다. 기존의 리더십이 그래서 지시하고 관리하고 통제. 이건 관리자 역할이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 리더십이란 것은 관리자 역할을 좀 더 뛰어넘어서 경영자 역할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촉진, 설계, 협업 중심의 생태계적 리더십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기반 변화가 학교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이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의 변화, 학사 및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 그다음 학교 공간과 시간의 재구성, 그 다음 교사의 역할 변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식 변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업 방식 변화인데요. 이제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이제 2022 개념 교육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학생 참여 중심의 상호작용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죠. 아마 2015 개념 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도구들이 많이 이제 활용하는 연수들이 많아지고 수업에서도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연수들이 수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또는 AR 또는 VR 또는 디지털 교과서 또는 학습을 분석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도입되어서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각 교육청의 뭐 스마트 패드 기반 수업이라든지 EBS AI 튜터 연계 학습 등이 이제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최근 도입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뿐만 아니라 각종 에듀테크 수업이라든지 뭐 가장 손쉽게 말해서는 뭐 패들렛 또는 뭐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올 수 있는 뭐 학생들의 반응을 뭐 수집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멘티미터라든지 과거에도 많이 썼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전부 다 네, 수업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도구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학교에 이제 도입되면서 학교 수업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관리자 역할로서도 이제 수업 방식이 변하니까, 관리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하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사 및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라든지 출결관리, 올해 들어서 출결관리도 아마 이제 좀 더 이게 디지털화로 많이 전환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뭐 학부모님들한테 뭐 이게 결석 서류라든지 각종 그 학교로 오지 않았을 때 지각했을 때 이런 서류들을 다 받아가지고 또 그 전부 다 우리가 스캔을 뜨고 뭐 나중에 연말에 나이스에 또 어, 비전자로 또 등록하는 이런 지루한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것들도 요즘에 전부 다 이거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마찬가지로 뭐 성적 처리 등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스에서 많이 되어 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부에서도 그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바도 학생 중심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LMS 기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이제 것들이 아마 이게 이 정부에서 그 추진하던 교육계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쪼개서 이제 나열했는데 사실은 이걸 다 합치다 보면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의 명칭을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지금 어, 지난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앞으로 정권이나 아마 똑같아질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서도 이제 문서 기반 업무에서 이제 공유 기반 문서 업무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협업 중심의 문화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그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메신저 서비스 같은 걸로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제 교무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취합하는 그것도 사실은 문서 기반 업무, 디지털을 가정한 문서 기반 업무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각종 구글 슬라이드라든지 뭐 오피스 365라든지 각종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선생님 각자가 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제 수집되는 이런 기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협업 중심으로 많이 문화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입니다. 이건 저희가 아마 코로나19 때 가장 많이 겪어본 이제 활동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없던 수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형 수업 하고 있죠. 이거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풀립 러닝, 그 다음에 네, 다양한 뭐 수업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서 이학습터 또는 위두랑 또는 뭐 클래스팅을 통해서 뭐 사전에 먼저 학습을 하고 학교 와서는 학생들과 같이 뭐 토론 학습을 하는
이런 뭐 연계된 수업을 하기도 하였죠. 그처럼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방식들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관리자로서 그러면 이러한 수업들을 어떻게 이제 운영할 거냐? 그럼 어디에 적용할 거냐? 그럼 대상 학년은 누구에게 적당하냐? 또는 뭐 어떤 효과에 적당하냐? 라는 것들을 아마 다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왜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교과들이 개설되면서 한 학교에서 이 모든 교과들을 다 개설할 수 없으니까 여러 학교들이 합쳐가지고 이 교과를 개설하고 그걸 온라인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애들도 저희 이제 자녀가 이제 작년까지는 고3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저희 아이 수업을 보더라도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제 이런 온라인 수업을 개설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 단위 수업을 이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는 방식 뭐 이런 방식을 막 이제 동원하고 있더라고. 아마 이제 학교가 좀 더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이제 과목 개설해야 되는 과목 숫자가 그대로인데 교사들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더 연합해가지고 교과들이 개설되는 확률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교과 교실을 만든다든가 온라인 교실을 만든다든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학교 숫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제 교육과정 운영들이 훨씬 더 유연화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통합학급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의 학교라는 그룹 안에 다 묶여 있는 학교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시간도 다르고 쉬는 시간도 다르고 수업하는 시간 다르고 밥 먹는 시간 다르고 이렇게 다 되다 보면 이 교육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유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놓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기술 이제 기반이 잘 갖추어지면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자, 학교 공간과 시간의 재구성입니다. 자, 시간표 또는 수업 시수 또는 학급 운영 방식이 이제는 고정적이지 않고 학생의 학습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표, 뭐 학년에 따라서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지만 학년마다 시간표가 다르거나 그래서 이제 각각의 뭔가 교과 교사들이 다르게 뭔가 수업 시수를 운영한다든가 딱 학급 운영 방식이 좀 다르다든가 이렇게 되면 최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짜지다 보면 그렇게 이제 자꾸 학교 공간이라든지 시간들이 이렇게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놓이게 되고 지금 왜 그 학교 그 리모델링 사업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런 그 변화되는 학교 상황들을 계속 반영해서 학교의 이제 공간들도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한번 볼까요? 교사의 역할 변화입니다. 자,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서 이제는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이제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멘토로서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증거 중심으로 뭔가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는 제공자 역할도 해야 되는 것으로 교사의 역할이 아마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교사가 이것들을 모두 다 가르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 화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뭔가 개념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 학습자가 뭐 어디에 가고 있는지 찾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증거 중심적으로 학습자들한테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학습이 성장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방향으로 교사 역할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이제
가정통신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냈죠. 그런데 요즘에는 왜 알림장이 전부 다 이제 전자화 되어가지고 각종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쓰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쓰거나 안 그러면 교사가 자기가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부모한테 계속 소통하는 방식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종이로 찍어내는 가정통신문의 숫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좋은 점 뭡니까? 왜 그 예전에 그 문서 기반의 뭔가들이 이제 학부모 소통 방식에서는 종이 출력하는데 또 하루, 그래 나누어 주는데 하루, 또 받는데 또 하루 또는 이틀 해가지고 의견을 학부모에게 보내고 그 의견을 받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렸다라고 이제 본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죠. 바로바로 이제 디지털에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또한 이제 화상 상담도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뭐 뭐든지 이게 전화 상담이었다면 이제 화상 상담도 가능해지니까 훨씬 더 학부모와 또는 지역사회와 소통 방식들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얼굴 보면서 뭔가 상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6가지 항목에서 기술 기반 변화가 학교 운영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관리자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장 또는 이제 교감 선생님 또는 뭐 관리자 다 아우르는 말이죠. 그래서 관리자에서 생태계적 리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리더십은 중심에 서서 지시하고 통제하고, 자, 교장은 관리자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죠. 그래서 행정 효율 중심적으로 뭔가 왔고, 우리가 시키면 너희들은 해야지 라는 이제 뭔가 상명하고 또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져왔다면, 이제 생태계적 리더십은 어떠냐? 라고 봤을 때 구성원들이 서로 역량을 주고받는 다중 주체 기반의 협력 구조 설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생님들이 다 어떤 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뭔가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관리자 역할이다라고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생태계적 리더는 설계자입니다. 설계자로서 네, 설계자로서 네,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구성원의 자율, 창의, 실험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이제 가교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사람,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해서 새로운 학습 환경을 창출합니다. 자,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하는데요. 자, 혁신이 뭐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격려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자로서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학습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태계적 리더십은 디지털 전환기에 학교 운영의 본질적인 요구에 부합합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LMS라든지 생성형 AI와 같은 분산형 기술과 연결되는 학습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서 교사 역할이 다양한 시대에 따라 학생은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 네, 학습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학기 때에 따라서 학교장은 모든 참여자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환경의 플랫폼 운영자 역할을 해야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죠. 디지털 리터러시가 뛰어난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태스크 포스 팀을 이제 조직하였다. 그러면 학교 관리자의 역할은 태스크 포스 팀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한다든가 예산을 이제 배정해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뭐
그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뭐 디지털에 능숙한 부장 교사들과 함께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교장이 주도하는 회의가 아니라 교사들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회의로 이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뭐 마을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이런 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화상회의로 화상 수업을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생태계적 리더십을 이제 꾸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관리자가 추구해야 할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의 가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리더십의 가치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리더십의 토양을 만드는 설계자 역할입니다. 앞서서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리자는 혁신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고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뭔가 밭을 잘 가꾸는 사람. 옛날에는 그렇다고 해서 왜 학교 관리자가 거의 화단 관리를 주로 했는데 이제 화단 관리가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문화라고 하는 큰 디지털 화단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실수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요. 그다음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문화. 그다음에 교사의 창의적 실험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와 참여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교사들이 불안을 공감하고 함께 학습하며 기술을 익히는 동료 학습자의 자세를 지닌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 권위보다는 영향력 중심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건 아마 수십 년 전부터 항상 리더십 이론에서 항상 나오던 말입니다. 그래서 직위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 기초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고요. 그 다음 관련 교사들과 협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내 공동 리더십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앞부분에 말했듯이 리더십의 토양을 만드는 설계자에서 그럼 리더십의 토양을 만든다는 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크게 보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율적인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조성. 두 번째는 교사 간 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표, 업무 구조, 공간 등을 재설계해서 교사들이 편리하게 뭔가 업무를 하거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교사와 학생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관리자 또는 학교장만 또는 교감만 이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함께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중간자적으로 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자들이 그것을 잘 어, 컨트롤하고 방향을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서로 리더십의 그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안에서의 정보, 그다음 권한, 리소스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공유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왜 초등학교 같으면 그게 교무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정보라든지 이런 리소스를 다 이제 독점하게 되고 그냥 선생님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다 저절로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을 모두 학교 담당 구성자들과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계속 권한을 계속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AI 기반 실험을 장려하는 뭐 학교장이라고 보고 그 배경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교내 교사 중 뭐 몇 명이 챗GPT라든지 빅데이터 시각화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이를 토대로 AI 실험 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교무회의에서 시도 자체가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심리적 안전지대를 제공하고 실험 참여 교사에게 수업 시수를 조정해 준다거나 연구 시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외부 강사 연계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 실패 사례 공유의 날을 운영하여 모든 교사가 실험의 결과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 각 1년도 안 되는 채 시간 안에 시작은 두 명, 세 명이었을지 몰라도 이 선생님들이 10명, 20명으로 계속 이제 늘어나서 자발적으로 AI 기반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수업 혁신 사례가 각종 공모전에 채택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이 또 확장되어 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리더십의 토양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먼저인 리더십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술의 도입이나 성과 중심의 개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사람 중심의 관계와 신뢰를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핵심 자산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 그리고 존중, 그다음 배려, 공감의 문화를 조직 안에 뿌리내리도록 설계하는 리더십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신뢰 기반의 조직 문화 조성, 그다음에 자발적 성장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탈 및 번아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은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원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참여하는 이런 문화를 가꾸는 것에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비난보다 공감으로 출발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에 생활지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이 발생해서 학부모가 매우 격앙된 상태로 항의를 하자. 처음부터 이제 교사를 조사하거나 실책하기보다는 관련 교사를 먼저 만나서 조용히 이 상황을 듣고 지지를 해준 발언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들 수 있죠. 그리고 격앙된 학부모에게는 즉각적인 해명 대신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교사와 함께 논의 후에 진행하고 이후 교사의 정서적 회복 시간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는 감정이 누그러지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요. 교사는 학교장의 배려를 통해서 자책하지 않고 어, 회복 탄력성을 길러서 스스로 마음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전체가 안정적으로 다시 학습 분위기를 회복하여 학교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이 먼저인 리더십이다. 아마 디지털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더 강조될 것이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이제 신념에서 뭔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향력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단순한 직위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 그 다음에 전문성과 진전성을 바탕으로 자발적 행동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따르게 만드는 힘, 즉 비공식적 권위와 관계 기반 영향력에 초점을 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은 주기, 즉 포지션이 아니라 관계, 즉 relationship 또는 신뢰, trust, 실력, competence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신뢰로운 뭔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실력을 내세우고 뭔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문화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명령 없이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의 자발적 헌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설득하고 공감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로는 팔로워십 창출, 그 다음에 권한 위임, 상호 존중, 진정성, 그 다음 피드백 문화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짚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네. 어, 기술 기반 변화에서 영향력으로 설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수업 도구 도입에 대해서 일부 교사가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죠. 아마 작년에도 또는 올해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아마 거부감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학교장이라든지 관리자들의 대응은 모두 내가 학교에서 하라고 또는 교육청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실제 수업을 잘 활용하는 교사의 사례를 자주 소개하고 공개 수업과 교내 연수에 자율 참여 구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수업을 마치고 오후 시간에 뭐 디지털 수다방 같은 것을 운영하여 비형식적 학습을 장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교장이 직접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잘하는 교사의 목소리를 계속 증폭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교사들을 공감하게 되고, 자,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선생님들은 뭘 잘할까라고 탐색하게 되고, 자,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런 도구들 한번 사용해 볼까? 라고 하면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참여하게 되는 순간 실천의 자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는 기술 도입에 대한 교사들의 저항이 감소되고 동료 기반의 영향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조성자로서 학교장의 또는 관리자는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기자재, 학습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에 투자하고 교사들이 이를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왜 디지털 선도학교, 저도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관리자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 아까운 거 아니야? 왜 사주고 안 써? 샀으면 모두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적게 쓰니까 효율이 떨어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사준다고 모든 걸 다 잘 쓰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기능도 익혀야 되고, 이게 정말 나의 수업과 맞는지도 확인하는 또는 엿보는 단계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생기면 이걸 진짜로 해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의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단계들을 거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도 예산 대비 효율은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그것을 중지하는 순간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이 아프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켜보면 많은 선생님께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 안전지대 확보자인데요. 최근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노와 갈등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자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간 갈등을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심리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사안에서 담당 교사를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학부모와의 대화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들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플랫폼
리더로서의 역할입니다. 네. 관리자는 단일 지휘자가 아니라 다중 리더십 구조를 통해서 어, 이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선생님 또는 정보 담당 교사, AI를 잘 활용하는 교사들과 함께 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매월 디지털 수업 실천 사례를 교내 회의에서 공유하는 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사의 잠재력 조력자입니다. 관리자는 교사 개인의 잠재성과 관심 분야에 기반하여 역량 중심 배치와 자율 실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부임한 교사 중에 생성형 AI 활용 수업에 능한 교사를 뭐 ICT 담당, 업무 담당자로 임명하고 교내 AI 교육 선도교사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럼 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전환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은 이제 다음 타임에서 사례들을 보시면서, 자, 그럼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야지, 라고 하는 학교 관리자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연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방금까지가, 1차시 되고요. 뒤에 있는 이제 상황들이 2차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있는 사례들은 제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장 자격연수에서 했던 자료들을 차용해서 약간, 네, 변형해서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초등학교 기준이고요. 자, 중고등학교,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벌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연수하실 때는 이제 학교 급에 맞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이슬기 선생님의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출근부터 해서 퇴근까지의 상황을 뭔가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코로나19를 전후로 관리자가 되셨거나 하셨을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환경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구분할 만큼 교실은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하게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들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업무를 경감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수업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제시되는 내용들은 모두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학교 현장을 디지털 전환하고 교사들은 본질적인 수업 혁신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관리자가 되시면 학교 현장의 행정을 관리하고 장학을 통할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사들의 생각과 학교 외부의 변화들도 같이 고민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기 선생님은 출근과 동시에 온라인 교무실을 통해서 오늘 해야 할 수업과 업무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서울 영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즈 기반 온라인 교무실입니다. 자, 기존의 학교 내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클라우드 저장 기간이 짧고 채팅 기반이라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일이 되기도 하고 혁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교무실로의 전환은 클라우드와 교사들 간의 채팅, 업무 전달, 게시판 활용해서 한 단계 진보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상황과 생활 지도의 어려움, 정말 많죠. 그래서 교사들이 지쳐가는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 정서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감정을 살피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개별 학생의 사회 정서와 전체 학생의 사회 정서를 살피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정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주변의 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최근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정서 교육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학생의 감정을 특정 몇몇 명의 교사들이 통제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학생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이들이 학교에서 보다 자기 주도적이면서 또 학교의 규칙과 질서에 잘 협응하는 학생으로 길러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뭔가 여기 보이시는 방법과 같이 팀즈의 리플렉트를 활용한 사회정서 함량 교육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례들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저희는 네이버 웍스. 전라북도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네이버 웍스 동학년 게시판을 이제 운영하는데요. 자, 동학년 선생님들이 협업을 하는 것은 해당 학년 교사들이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생활 지도를 공동 대응하며 동학년에서 특정 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모든 담임 교사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손쉽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동학년 또는 동교과의 힘은 해당 학년의 또는 해당 교과의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각종 자료 공유를 현재의 채팅 방식으로만 한정하여 활용하게 되면 1년 뒤 새롭게 해당 학년을 맡은 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 학년은 시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난 학년의 학년 흐름을 모른 채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년도 해당 학년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얻을 수 없냐는 부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학년 게시판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년에서 공유했던 자료를 저장하고요. 특정 월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살피면서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신다면 교사들은 학년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2월 달에 왜 새 학년을 준비하는 주간, 사실 이런 것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학년 말 USB로 옮겨 담는 불편함, 그리고 본인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자료가 사라지는 불안감을 모두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은 이슬기 선생님께서 생성형 AI와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있는 이건 음, 제가 하는 한 것이기 때문에 음, 틀어주시거나 아니면 사례를 보여주셔도 근데 너 진짜 교사 같다. 네, 저, 잠, 네, 소리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수업 설계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델로만 적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학교의 상황, 학생의 상황, 학습자의 의도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네, 얼마든지 상황에 적절한 수업 모델을 탐색하고 이에 맞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교사로서 학습 목표 도달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수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참여하는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수업을 설계하도록 생성형 AI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생성형 AI는 교수 학습 모델에 대한 방대한 양의 학습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 교사가 생성형 AI의 지원을 받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자신의 노하우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어떤 흐름으로 수업을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뭔가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연수 준비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뭔가 장면을 넣으시다든가 뭐 슬라이드를 넣으셔서 꾸미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업 영상이 좀 많은데요. 자,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네,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다음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책형 중심의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 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공이 어렵다. 두 번째는 최신 자료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 세 번째는 공유하기 힘들다. 네 번째는 협업이 어렵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사의 수업 자료 공유를 통해서 학생들은 얼마든지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텍스트와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서책형 교과서에 비하여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교사가 제시한 수업 자료를 받고 교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내용을 변경하여 자신만의 수업 자료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연필과 필기구의 한계를 넘어 전자펜에 누구보다 익숙한 세대고요. 연필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사들의 생각을 아마 학생들이 보란 듯이 허물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는 익숙한 온라인 설문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인 설문도 익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가정통신문 중심의 설문 수집이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순히 내용을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한계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설문 플랫폼들은 정말 대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기능, 퀴즈 참여,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현재 그림처럼 총점을 평가하여 어떤 참가자가 몇 점 받았는지 체크하는 기능, 이런 것도 퀴즈 기능이죠. 그래서 응답이 틀렸을 때 힌트를 제공하는 기능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내용도 교육청에서 퀴즈 형태로 학생 모집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료 집계로 신청을 받고 학생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자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요. 정보 제공 동의 또한 이제 설문 폼에서 해결함으로써 교육청 담당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업무를 경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엔 영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있네요. 자, 학생들은 더 이상 연필을 잡지 않습니다. 아마도 필기하는 것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많은 교사들이 공부는 연필로 해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아마도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필로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붓에서 연필로 넘어갈 때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붓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붓이 더 좋은 필기 수단이라고 도구는 언제든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네,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 또한 이제 학교 생활에서 볼펜을 잡거나 연필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업무를 하더라도 연필을 만져야 될 일이 아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업무가 키보드 중심의 컴퓨터 업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3학년 이상 보급된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요. 비록 글 쓰는 실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학생들은 어떤 세대들보다 활발하게 대화하고 참여하고 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지식을 많이 갖춘 인재가 아니라 지금처럼 협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인재를 원하듯이 이들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이어갈 것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학생을 지원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영상 한번 보실까요? 교수 편기 일체화가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차시 수업에서 이러한 교수 편기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교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교수 편기를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가까이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단순히 객관식 평가를 통해서 교수 평기 일체화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생들의 긴 글을 차시 수업에서 평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해 줌으로써 수업 내용을 보다 짜임새 있고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글쓰기 하는 활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성형 AI의 API를 이런 도구에 연결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글쓰기 자료를 내려받아 얼마든지 학습 기준에 따라 채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만드는 장면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네. 다음에는 코파일럿을 활용한 학습 문제 생성인데요. 이슬기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수업 시간에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을 보십니다. 자, 온라인으로 퀴즈나 설문을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학생들에게 과제를 배분하기 쉽고 채점도 자동으로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항을 세팅해야 하고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 체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퀴즈로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복사하여 붙여넣어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출해 달라라고 부탁만 하면 됩니다. 교사는 이제 컴퓨터로 퀴즈를 세팅해야 할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는 차시 수업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고요. 결과를 바로 공유해서 살펴볼 수 있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대면 연수를 통해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뭔가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디지털 교과서 사례네요. 자, 이슬기 선생님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습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앞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공식적인 디지털 교과서로 구현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실시간 학습 데이터 수집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과제물 제출 및 분석, 문제풀이 등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특히
학생의 학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이 되니까 교사는 따로 기록을 하지 않아도 교수 평기 일체화해서 기록을 저절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수준별로 제시한 과제를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유발되는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편리하게 수업을 자신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이를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AI의 기능보다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수 평기 일체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교사가 따라서 읽어보자 라고 말하지 않고 문장을 개별로 듣고 따라 읽어보는 활동을 학습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학생들의 학습 참여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잘 모르고 어떤 활동을 어려워하는지 그 지점을 파악하여서 반복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눈높이를 빠르게 맞추어서 흥미있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고요. 학원을 가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대체적으로 왜 발표를 잘하거나 외향적인 학생들은 학습 참여도 좋고 학습 바로바로 발표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뭔가 표현하는데 좀 더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 공부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들을 굉장히 뭔가 꺼려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이런 디지털 교과서는 굳이 나와서 발표하지 않아도 자신의 학습 상황들과 학습 요구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교사와 학생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네, 학부모와 상담 활동을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규 교사일 경우에는 더더욱 학부모와의 상담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학부모와 상담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대화를 설정한 다음 상담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번 관광 수업 신청 시작합니다. 내가 막무가내 학과를 수행한다. 야, 지금 뭐 하자니? 애가 관광 수업도 했더니 내가 기절할 뻔했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쟤 누가 책임질 건데 내가 말이래. 너네 학교 선생님들 두지 않을 거야. 교육청이고 내가 다 신고할 거니까 알아. 진짜도 이거든. 나는 그런 거 받은 적도 없고 애도 아무 말 안 했고 뭘 얼어주고 가정통신문 타령 당신 일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래서요 그렇죠. 내가 학교 선생님들 다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내가 피해봤으면 학교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진짜로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해결책 내놔. 왜 관과할 수 없고 당장 조치하라고. 지금 그걸 왜 이제 벌써 마감했다고 하면서 당연히 외국과학이랑 컴퓨터 수업들 지금 애가 엄청 기대 학습이랑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진짜 법적으로도 따질 거야. 상황 당장 해결 못하면 당신 책임지고. 어,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결과들이 이제 전부 다 텍스트로 돼서 나오고요. 여기에 응답별 평가 점수를 매겨주고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본인 말을 좀 더 교정하는 효과들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생성형 AI로 만든 이런 에이전트들은 그 관리자 연수할 때 링크를 주시고 이 링크에 맞춰가지고 한 번씩 해보게끔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노트에 제가 링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해 두었으니까 슬라이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선생님들께서 코칭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기의 교장 또는 관리자 역할은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 혁신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디지털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스템 설계자 또는 운영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다는 사람, 통제보다는 신뢰, 권위보다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요구되죠. 자, 그래서 교사는 더 이상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혁신하는 존재이고요. 교장은 그 혁신의 무대를 마련하는 조력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의 긴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 교장 양성 과정은 행정관리와 공문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요. 교육적 비전 수립, 디지털 리더십, 감정 노동 조절, 소통 역량 강화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기에는 사람이 집중하는 리더십과 시스템 설계자로서의 학교 관리자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짧게 했는데 벌써 1시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에이전트들을 몇 가지 사고 실습하시거나, 그 온라인 교무실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연수를 진행하시면 2시간 또는 3시간도 금방 가는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연수를 훨씬 더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거기 이거 슬라이드를 몇 가지 좀 더 수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링크에 다시 한번 더 공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좀 많이 보시고 연수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